읍내는 겨울의 한기가 물러가지 않은 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 지난 대대적인 토벌 작전 이후 정현동을 필두로 한 토벌대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웠으나 그들의 승전가는 공포와 피냄새로 얼룩져 있었다. 염상진과 그 자녀 부대는 조계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었지만 그들의 생존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읍내를 감도는 공기는 무거웠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으려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겨울에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의 옷깃은 더욱 단단하게 여며졌으나 그것이 마음속의 불안까지 막아주지는 못했다. 밤이 되면 읍내는 일찍이 침묵에 잠겼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순찰을 도는 청년단의 발소리와 가끔씩 지저대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읍내로 돌아온 김범우는 이 모든 비극의 생존자이자 기록자로서 고독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의 석방이 정현동의 권력 과시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다. 정현동은 김범우를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혹은 그가 겪은 공포를 통해 다른 지식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범우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풀려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더 큰 비극을 목격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의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그는 펜을 들고 이 잔혹한 현실에 맞서는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의 맞섬은 총칼이 아닌 진실이라는 무기였으며 그의 수첩에는 읍내 사람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피 묻은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미친 칼날에 대항하는 나의 유일한 칼이다. 조계산 깊은 곳 염상진의 심장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의 몸과 대오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아있는 대원들은 30명 남짓 굶주림과 추위, 부상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동지들의 앙상한 몰골을 바라보는 염상진은 혁명가의 냉철한 이성과 민중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닌 농민의 가슴에 심은 혁명의 씨앗을 지키는 싸움임을 되뇌었다. 혁명은 총칼로 잠시 꺾을 수 있어도 민중의 마음속에서 자란 씨앗은 결코 뽑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최후의 1인까지 싸워 역사의 저항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 염상진은 자신의 혁명이 실패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후대에 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위험한 정찰 및 보급 임무를 계획했다. 이는 파멸을 예고하는 마지막 움직임이나 다름없었다. 정현동은 토벌 작전의 성공 이후 더욱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는 모든 그림자마저 없애려 했다. 그는 염상진을 개인적인 숙적이자 자신이 옹호하는 체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읍내와 주변 마을을 공포의 감시망으로 촘촘히 묶었다. 조금이라도 좌익에 동조하는 기미가 보이는 농민은 가차없이 처단되었고 민중의 마음속 공포는 정현동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승리를 넘어 민중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려 했다. 이 읍내에 감히 붉은 생각을 품는 자는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의 집무실에서는 밤늦도록 신문과 고문의 비명소리가 새어나왔고 그의 눈은 꺼지지 않는 증오로 번뜩였다. 정현동의 집요한 추격은 조계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리려 했고 김범우는 이 두 거대한 의지의 충돌이 민족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절망적으로 관찰했다. 이 피의 대결이 끝나자 읍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승자의 논리만이 횡행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 하는 의문은 읍내를 감돌았다. 정연동은 읍내 광장에서 성대한 승전 보고회를 열었다. 토벌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우익 청년단은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환호했다. 광장에는 염상진 부대에게서 빼앗은 낡은 무기들과 깃발이 전시되었고 정연동은 개선장군처럼 연단에 올라섰다. 우리는 공산 괴뢰들의 마술을 완전히 꺾었다. 이제 이 읍내는 질서와 평화 위에 다시 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으나 읍내 사람들의 표정은 공허함 그 자체였다. 그들은 이긴 자들의 잔치를 바라보면서도 이 싸움에서 흘린 피의 무게가 승리의 환호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연동의 승리는 잠시 동안의 억압적인 질서일 뿐 민중의 마음속에 쌓인 깊은 한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한편 조계산의 염상진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몇몇 남은 대원들과 함께 최후의 은신처를 지키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인해 대원들의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고 그들의 체념은 산속에 찬 공기보다 더욱 차가웠다. 그는 패배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은 신념으로 스스로에게 선언했다. 그것은 이긴 싸움이었다. 그의 역설적인 확신은 혁명의 이상에서 비롯되었다. 염상진은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마음속에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 자신의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다. 잠시나마 땅을 가져보았던 농민들의 기억은 토벌 때의 어떤 폭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불멸의 씨앗이었다. 우리가 육체는 졌으나 정신과 이상은 이겼다. 이 씨앗은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덮을 것이다. 염상진은 대원들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우리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그의 주장은 고독한 혁명가의 자기 위안이자 역사의 심판에 대한 비장한 선언이었다. 그는 정연동의 승리 연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정연동의 승리는 권력과 폭력으로 얻은 껍데기뿐인 승리였고 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는 족쇄에 불과했다. 반면 염상진의 승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을 주장하는 공허한 승리였다. 김범우에게 이 싸움의 진정한 패자는 양쪽 모두였다. 그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민족의 화합과 인간적인 연민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승리와 패배를 떠나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이념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김범우는 그의 노트에 이념은 인간의 피로 양분되는가. 승리자의 환호 뒤에는 수백만의 눈물이 숨겨져 있다고 기록했다. 그는 진정한 승리란 폭력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알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한 승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농민들은 낮에는 토벌대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지만 밤에는 잠시 가졌던 땅의 기억을 되새기며 염상진의 이상을 잊지 못했다. 이처럼 승리와 패배의 경계가 모호해진 읍내는 두 개의 상반된 인식이 교차하는 혼란의 공간이 되었다. 정연동은 승자의 논리를 사회 전체에 주입하려 했고 염상진의 잔당은 역설적인 승리를 통해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범우는 이 양극단의 주장이 민족을 더욱 깊은 분열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소멸시키기 위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이념의 충돌이 낳은 승리와 패배의 역설은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었고 두 개의 상반된 세계는 평행선을 이루었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각자의 주장을 펴는 동안 읍내와 조계사는 두 개의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 평행선은 단순히 좌익과 우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 사람, 같은 가족 구성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단절의 경계였다. 아무도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었고 넘어서려 하는 자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읍내의 모든 관계는 이 평행선에 의해 제정이 되었다. 그는 어느 쪽의 이념도 민중의 삶 전체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양쪽 모두에게 의심받는 중립을 지켰다. 정연동은 그를 좌익의 동조자로 의심했고 읍내의 우익 청년단은 그가 애국심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감시했다. 반면 농민들은 그의 침묵과 중립을 지식인의 위선자로 경계했다. 김범우 선생은 저 높은 데서 우리 고통을 내려다보기만 하는구먼. 라는 속삭임이 그의 귀에 닿았다. 그의 중립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독과 위험만을 키웠다. 김범우는 평행선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진실을 보았다. 하나는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이라는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질서와 안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진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평행선 가장 슬픈 것은 민중들의 삶이었다. 지주 박승도와 같은 부유한 상인들은 정연동의 체제를 따라 우익의 평행선 위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누리려 했다. 그들은 토벌대의 폭력을 질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정당화했다. 벌거지들을 잡는데 피가 안 날 수 있나? 다 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들은 밤마다 안도의 숨을 쉬며 자신들의 재산을 굳게 지켰다. 반면 소작농과 가난한 사람들은 좌익, 봉기 당시의 희미한 기억과 여전한 굶주림 때문에 좌익의 평행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낮에는 읍내의 감시 아래서 살았지만 밤에는 산속의 빨치산에 대한 은밀한 연민을 나누었다. 이웃끼리도 서로의 속마음을 의심하며 살아야 했고 같은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밥상 위의 대화는 늘 날씨나 농사 이야기로 한정되었고 조금이라도 이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침묵했다. 이 평행적인 삶은 화해와 용서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정연동과 염상진의 절대 평행선 정연동과 염상진의 대립은 이 평행선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다. 정연동은 권력과 질서라는 체제의 논리에 따라 염상진의 이상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키려 했다. 염상진은 민중해방이라는 이상을 위해 정연동의 체제를 악의 근원으로 보고 파괴하려 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길이 이 민족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맹신했기에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적대적인 평행선은 민족 분단의 가장 깊은 상흔이었다. 김범우는 이 끝없는 평행선이 결국 이 땅에 영원한 분열만을 가져올 것임을 절망적으로 예감했다. 이념의 평행선 속에서 고립된 민중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고 그들이 찾은 희망은 바로 그리였다. 읍내의 공포가 만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행선이 그어지던 암울한 시기, 읍내 외곽의 낡은 교회 한쪽에서는 희미하지만 꺾이지 않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야학의 여선생 최은실이 이끄는 작은 배움의 터였다. 흑벽돌로 지어진 허름한 건물 안에는 밤마다 램프 불빛이 새어나왔고 투박한 책상에는 닳고 다른 연필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나이든 농민들은 돋보기 너머로 글자를 더듬었고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최은실의 순수한 사명감과 희망. 최은실은 전쟁을 피해 서울에서 내려온 지식인이었다. 그녀는 이념의 대립에 지쳐 있었으나 교육만이 이 민족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야학은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토벌대의 눈을 피해 모여드는 소작농들과 전쟁으로 인해
학교를 잃은 아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최은실에게 그를 가르치는 행위는 어떤 정치적 투쟁보다 고귀한 헌신이었다. 그녀는 그를 모르면 당하고 산다. 글은 곧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다. 너희가 읽고 써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민중에게 자존감과 해방의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저항이었다. 지식, 가장 위험한 무기. 그러나 최은실의 야학은 정현동 세력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어둠 속에서 농민들이 모여 글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좌익 사상의 잠재적 확산으로 의심받기 쉬웠다. 경찰과 청년단은 수시로 야학을 검문하고 협박했으며 최은실은 매일 밤 자신의 안전을 걸고 아이들과 농민들을 가르쳤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청년 단원들은 여기서 모여서 못들 하는 거요. 붉은 책이라도 읽는 거 아니요? 라며 윽박질렀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글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주기에 기득권층에게는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최은실은 글자 하나를 가르칠 때마다 이 글이 너희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범우의 정신적 지주. 김범우는 최은실의 야학을 찾아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잃었던 지식인의 양심과 순수한 희망을 최은실을 통해 보았다. 그는 은밀히 교재를 마련해주고 야학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김범우는 최은실에게서 이념의 깃발 없이 오직 인간만을 위한 투쟁의 가능성을 보았다. 선생님은 총칼 없이 가장 숭고한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김범우는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는 김범우의 지지 속에서 고독한 사명감을 지탱했다. 그들의 연대는 암흑 속에서 빛을 찾는 두 지식인의 아름다운 교감이었으며 야학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이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통로였다. 농민들의 굶주린 갈망. 야학에 모여든 농민들의 눈빛은 배움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소작 계약서를 스스로 읽고 억압의 구조를 깨닫기를 원했다. 야학에서는 종종 소작료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배움의 목적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땅과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지식의 불씨는 소작농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타올랐으며 그들의 언어는 다음 장의 제목처럼 소박하지만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글을 배워야 누가 우리 떡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는디라고 속삭였다. 야학에서 글을 깨치기 시작한 농민들은 이념 전쟁의 허망함을 가장 소박하고 명쾌한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바로 누가 묵어도 묵을 떡인디였다. 이 떡은 토지와 곡식, 나아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생존권을 상징하는 민중의 절규였다. 이 말 속에는 소박한 민중의 삶과 거대한 이념의 대립 사이에 잔혹한 괴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떡의 은유와 이념의 허상. 농민들에게 이념은 하늘의 별처럼 멀고 토지는 당장의 밥처럼 절실했다. 그들은 땅이 공산당 떡이요, 민주당 떡이요, 땅은 그냥 땅이고 떡은 그냥 떡인디. 어째 이 떡 때문에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디. 라며 좌우익의 싸움을 결국 떡을 독차지하려는 두 세력의 탐욕으로 규정했다. 그들은 이념가들이 외치는 거대 담론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자식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가였다.
이념의 광풍 속에서 진정한 피해자는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 자식을 먹여 살리려 했던 농민들이었다. 소장농 최 씨의 울분과 박승도의 냉혹함 2장에서는 지주 박승도와 소장농 최 씨 사이에 가혹한 소장료 징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된다. 박승도는 토벌대의 비호 아래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승자로서 가혹한 수탈을 이어갔다. 그는 법과 질서를 내세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땅을 잃을 뻔했던 공포와 되찾은 것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다. 최 씨는 나으리 잠시나마 이 땅을 만져봤는디 이 땅이 내 몸의 흙이랑 똑같소. 자식들 배고픔은 나으리 떡이란께요. 제발 올해는 조금만 봐주십시다. 라며 인간적인 호소를 했지만 박승도는 사유재산과 법치 질서라는 냉혹한 논리로 최 씨를 짓밟았다. 법은 법이다. 내 놈들이 붉은 것들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박승도의 매몰찬 대답에 최 씨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했다. 최 씨의 울분은 이념을 넘어선 계급적 모순이 여전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그가 말하는 떡은 결국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최소한의 삶이었다. 그는 떡의 은유가 수많은 지식인이 외쳐왔던 해방의 구호보다 훨씬 강력하고 진실된 혁명의 언어임을 깨달았다. 혁명은 책상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배고픈 민중의 뱃속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원초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이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고 통탄했다. 땅은 민족의 화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깃발 아래 영원히 빼앗긴 채 남아 있었다. 염상진의 깨달음과 좌절 조계산의 염상진 역시 민중의 굶주림이 이념적 순수성보다 더욱 절실한 혁명의 기초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혁명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으나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너무 높은 이상만을 좇았음을 반성했다. 떡은 혁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혁명의 출발점이었어야 했다. 결국 우리는 밥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이상만 외쳤구나. 염상진은 땅바닥을 치며 좌절했다. 이처럼 누가 묵어도 묵을 떡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은 이념 전쟁의 가장 슬프고 모순된 얼굴이었다. 떡 한 조각조차 귀해진 세상,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떡이 사라진 자리에는 절망적인 대체제만이 남았다. 누가 묵어도 묵을 떡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다. 전쟁의 상흔은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에게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다. 술집기를 먹고 취한 아이의 모습은 이 시대의 절망이 낳은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상징이었다. 아이의 비참한 생존과 술집기의 의미 읍내에 낡고 후미진 주막 근처, 전쟁 고아, 혹은 부모를 잃은 소년이 구정물처럼 버려진 술집기 수를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긁어먹고 있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아이가 찌꺼기의 희미한 알코올 기운이라도 섭취해 허기를 잊으려 했던 것이다. 아이의 마른 몸은 앙상했고 눈빛은 이미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술집기를 하찾고 알코올에 취해 비틀거리며 헛웃음을 흘렸다. 술집기는 어른들의 폭력과 광기가 만들어낸 비극의 독과 같았다. 아이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비틀거리는 걸음은 이 시대에 미쳐버린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어른들의 침묵과 죄책감 이 광경을 목격한 읍내 사람들은 슬픔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총칼을 들 힘은 없었지만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줄 능력조차 상실한 자신들의 비루한 삶에 분노했다. 저 아이가 바로 우리의 죄다. 우리가 싸움을 멈추지 못한 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으나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주막 주인은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경찰과 청년단의 감시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인간적인 연민마저도 좌익에 대한 동정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숨겨야 하는 세상이었다. 침묵은 이 시대의 가장 흔한 죄악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들 역시 언제 저 소년의 운명을 따르게 될지 모른다는 잠재적인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김범우의 격렬한 분노와 기록 김범우는 취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장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념의 허상이 순수한 생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낡은 빵 조각을 건네었으나 아이는 이미 빵을 씹을 힘조차 없는 듯했다. 김범우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의 비틀거리는 걸음이 곧 이 시대의 행로다. 우리는 희망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술집기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 그는 좌우 모든 이념이 아이의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했음을 통탄했다. 소년의 눈빛은 이념을 넘어선 인간의 고통을 대변했으며 김범우는 자신의 기록이 이 아이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염상진의 고통스러운 성찰 조계산의 염상진에게도 아이의 비극은 정찰을 나간 대원들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저 아이와 같은 민중의 해방을 위한 것임을 알았으나 자신의 투쟁이 아이의 굶주림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끔찍한 자기 모순에 괴로워했다. 우리가 해방을 외쳤으나 아이들에게 준 것은 술집기뿐이었구나. 그는 혁명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괴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혁명은 결국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는데 그들은 이상만을 쫓아 너무 멀리 와버렸다. 술집기를 먹고 취한 아이는 염상진 혁명의 가장 아픈 실패를 상징하는 잔혹한 거울이었다.